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8월 동영상 네 번째 자산효과와 소득 불평등 확대 논란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동영상도 이제 이 주제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요. 한꺼번에 네 편을 다 찍으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주제는 이미 경제시평이나 경제단신에서 설명을 드린 주제들이기 때문에 경제시평을 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효과라고 하면은 이른바 이제 그 미국 FRB를 이제 예로 들면 미국 FRB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부터 제로금리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양적 확대책, 이른바 QE 정책이죠. 이른바 금융 이런 완화책을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이제 그 금융 완화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또 부동산 가격이나 기타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일반 투자자, 일반 이제 그 개인들이죠, 가게죠. 가게가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게가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자기 그만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내가 부자가 됐다. 그래서 부자가 됐으니까 소비 안 하던 소비를 한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그 소비가 늘어나면 이제 경제가 회복된다. 이게 이제 자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산 효과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 FRB나 일본의 일본은행이나 유럽 중앙은행의 어떤 그 금융 확대책, 양적 확대책의 어떤 그 근거가 돼 버렸어요. 이 자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산 효과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 그걸 위해서 양적 확대책을 한다. 라는 이제 이런 그 근거가 돼 버렸어요. 근데 사실 경제학 이렇게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 자산 효과가 경기를 부양한다는 설명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산 효과에 의한 경기 부양책, 그걸 위해서 중앙은행이 양적 확대책을 한다라는 것이 비전통적 방법이라는 거죠.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니까. 하여튼 이 중앙은행인 FRB라든지 일본은행이나 유럽 중앙은행이 달러나 엔화나 유로화를 막 찍어내가지고 주가를 띄우고 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띄우고 자산 가격을 띄워서 가계 소비를 촉진시켜가지고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초창기 때부터. 뭐 저희 연구소도 경제 시평을 통해서 이미 2007년, 8년, 9년 막 이무렵부터도 이런 자산 효과에 관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논란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첫째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효과설이죠. FRB가 금리를 0%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계속하고 달러나 엔화나 뭐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유로화를 찍어내서 하면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채권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되면 미국 가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늘어났다고 생각해서 소비가 늘어나서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게 이제 자산 효과입니다. 이런 자산 효과를 주장하는 쪽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은 중앙은행 관계자들입니다. FRB 번외교장이라든지 일본의 고로다 총재라든지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라든지 하는 이런 중앙은행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하려면 그걸 정당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자산 효과가 있다라고 계속 자산 효과가 경기를 살린다라고 이렇게 자기들도 믿고 싶은 거죠. 믿고 싶은 거죠. 하여튼 그런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FRB의 제로금리나 양적 확대책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 자산 효과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소득 불평등을 더 확대시킨다, 이른바 양극화를 더 확대시킨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효과로 모든 그 일반 가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재산이 늘어나서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자산을 이렇게 보유 투자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래 부자들이다 이겁니다. 원래 부자들이기 때문에 원래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이든 일본, 유럽이든 전체 가계의 10%도 채 안 돼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소수에 불과한 사람들만 좋을 뿐이고 대다수의 일반 가계는 오히려 더 가난해진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중앙은행의 제로금리나 양적 확대책을 막 계속해서 하는 것은 부자들만 계속 더 부유하게 해주고 위기로 인해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집값이나 주식 가격이나 세금 가격이 축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떠받쳐준다 이거예요. 떠받쳐주면 이 사람들이 다시 부자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원래 이런 주식이나 집이나 채권을 안 가지고 있던 일반 가계는 중앙은행이 아무리 제로금리를 하고 양적 확대책을 해봐야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원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부자들만 더 이렇게 더 부유해지고 없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되니까 소득 격차만 더 이렇게 확대된다 이겁니다. 이걸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이른바 21세기 자본으로 이렇게 크게 그 부음을 일으켰던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 같은 사람들이나 이른바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경제학자들 있죠. 뭐 스티글리츠라든지 이런 크루그만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킨다, 자산 효과가 뭐 이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소득 불평등을 중앙은행의 제로금리나 양적 확대책보다는 이런 걸 주장한 사람은 주로 어떤 주장을 합니까? 경기를 살리려면 뭘 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재정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정부가 공공사업이나 재정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빚을 내더라도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일본도 이미 이제 빚이 뭐 어마어마하게 있고 유럽은 이미 이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가가 파산할 지경인데 그리스 같이 그런데도 빚을 내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현실적인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어쨌든 그런 주장이고 세 번째는 이제 장기 침체설입니다. 이미 이제 경제 시평에서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이 장기 침체설을 주장한 사람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하버드대 교수인 로렌스 서머스 교수, 클린턴 대통령 때 그 재무장관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장기 침체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건 구조적인 현상이니까. 근데 그래서 중앙은행의 그 FRB가 제로금리나 양적 확대책을 한다고 해서 이 구조가 바뀌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구조적인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조적인 걸 고치는 정책을 해야 효과가 있지. 구조를 바꾸는 것과 아무런 그다지 관계가 없는, 효과가 없는 제로금리나 양적 확대책을 백날 해봐야 이 구조적인 장기 침체를 막을 수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이런 금융 정책을 무리하게 남발을 하면 주가만 튀고 집값만 튀고 하는 게 거품만 생겨난다. 그래서 금융시장 자체를, 시스템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말한다 이거. 네. 하여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장기 침체설에 가깝죠. 현상적으로는 지금 뭐 중국도 이렇게 주가가 봉 튀어서 이렇게 불안정하고 지금 거품이 꺼지고 있고 미국 증시도 지금 이제 막 이렇게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뭐 조금 이제 계속 이제 조정 국면을 겪고 있고 일본은 수단과 방법, 일본 아베노믹스는 오로지 지금 아베노믹스의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일본 주가 띄우기인 것 같아요. 거의 총력을 다해서 주가를 띄우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주가가 이제 뭐 안 올라가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면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의 거품이라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2015년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강연에서도 이미 그 자료집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렸죠.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조금만한 무슨 충격 오면 그냥 축축축 꺼져요. 일본 아베노믹스에서 경제가 잘 살아나면 굳이 일본 주가가 뭐 이렇게 중국 거품이 꺼지든 미국이 금리를 올리든 관계없이 이렇게 휘청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거품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그냥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같이.
거기에 이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떠받치는 거예요. 공적 연기금 투입을 해가지고 막 사재끼고, 일부 심지어는 일본은행마저도 주식을 사재껴 버리죠. ETF를 막 사재껴 버리죠. 지금 일본은행이 ETF 사재낀 게 지금 6조 엔 정도죠. 한국 돈 60조 원 정도를 일본은행이 사버렸죠, 주식을. 그러니까 매월 월 얼마 정도 했죠? 2천억 엔에서 3천억 정도 주식을 사고 있죠. 지금 무기한으로 사겠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매월 2천억 엔, 3천억 엔 정도로 사재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쨌든 그 중앙은행 FRB의 제로금리나 양쪽 확대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둘러싸고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게 크게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자산효과설, 소득평등 확대설, 장기 침체설,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주제에서 보신 것처럼 과연 자산효과가 있느냐, 정말로 자산효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자산효과가 정말로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불평등이 그로 인해서 확대되느냐, 또 소득 불평등이 확대된다고 주장하는데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좀 직간접적으로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살펴보냐면, 근데 이제 FRB의 이제 그 제로금리하고 양적 확대책이 주가 실시를 했어요. 2008년 말부터 금리를 0%로 쭉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2009년 초에 이제 제1차 양적 확대책을 했죠.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그다음에 2010년 9월 달에 QE2를 했죠. 그다음에 2011년에는 이제 트위스트 오퍼레이션 했었죠. 만기를 늘리는 거. 보유 채권의 만기를 늘리는 거, 단기 채권을 팔고 장기 채권을 사들이는 거. 그다음에 2012년 11월 달에는 QE3를 했죠. 그래서 매월 850억 달러의 국공채를 사들인다라는 그런 걸 했다가 2014년 이제 10월 달에 QE3가 종료가 됐고 이제 금리 인상 단계에 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FRB의 금융 확대책으로 S&P 500 주가 지수는 2010년 초에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0년 초에 1000포인트 했는데 QE2 하기 전에 1000포인트에서 올 3월 말에는 2000포인트를 넘었다 이겁니다. 거의 2배 정도 주가가 올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분명히 올랐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겨우 금융위기 전 수준을 회복한 정도에 불과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2배 올랐는데 실질 GDP는 금융위기 발생하기 전 수준에서 푹 꺼졌다가 그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올라오는데 그쳤다 이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그 주가가 이렇게 펑 2배 이상 뛴 것이 이제 이른바 자산효과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다 이겁니다. 근데 일단은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은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2배 정도 뛸 것 같으면은 실질 GDP 성장률도 이 기간 동안에 적어도 한 30%확 늘어난다든지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거의 좀 이렇게 회복하는 정도가 이렇게 크지 않다 이겁니다. 다만 이제 그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실질 GDP 성장률이 금융 위기 전 수준을 이렇게 넘어섰다. 넘어선 것이 이제 그래서 그것이 가계 소비가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 투자도 늘어나서 고용이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금융 확대책, 제로금리나 양적 확대책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가가 올라서 대표적으로 주가가 올라서 그랬다 또는 채권 가격이 올라서 그랬다 부동산 주택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됐다 이런 이제 주장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가를 한번 봐보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2배 올랐어요. 10,000포인트 있던 것이 20,000포인트, 1000포인트 정도 있던 것이 2000포인트를 넘었었으니까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도 뭐 이렇게 10년 만기 장기 채권의 경우에는 6% 금융위기 전에 6%의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그것이 뭐 이렇게 한때는 1.7%까지 떨어졌으니까 가격으로 치면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 주식의 가격이 오르고 채권 가격이 많이 오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만약에 2010년부터 FRB가 QE2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주식 가격이 오르고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그것이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소비를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내려면 미국 가게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채권도 많이 사가지고 가격 오르기를 기다려서 오르면은 그때 팔아가지고 그 시세 차익으로 소비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뭐 물건도 사고 해서 그래서 미국 경기가 회복돼야 되죠. 그렇죠. 시나리오로 보면 그런 시나리오죠. 보면 주가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은 미국 가게들이 주식도 많이 사야 되고 채권도 많이 사야 되고 집도 많이 사야 된다 이거예요. 첫째 집은 많이 샀냐 이겁니다.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죠. 미국의 주택 판매량은 지금 여전히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집을 안 사요. 그다음에 기존 주택의 경우도 많이 이렇게 금융위기 전 부분에 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죠. 그다음에 미국이 예컨대 채권 보유량을 보면 이건 이제 미국 가계 채권 보유량입니다. 보유 잔고, 보유 금액이에요. 금융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2007년에는 한 3조 달러였던 것이 2009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는 5조 달러로 2조 달러 늘어났어요. 이때는 주가도 많이 뛰고 어쨌든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또 채권이 많이 늘어났었다며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인 국채를 산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국채를 많이 샀다 이거예요. 2010년부터 FRB가 QE2를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럼 이때부터 다시 그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채권을 더 미국 가게가 사야 되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채권을 산 게 아니라 더 팔고 있죠. 지금 오히려 팔아버렸죠. 계속 팔고 있죠. 채권을 계속 팔고 있어요. 이거 무슨 자산 효과냐 이거죠. 자산 효과가 나려면 QE1이나 QE2나 QE3를 하기 전에 미국 가게들이 채권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해서 채권을 많이 사뒀다가 그 가격이 오르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 해서 소비를 해야 자산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팔아버렸어요. 이건 자산 효과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주식 가격은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럼 주식은 샀냐 이거예요. 미국 가게들이 똑같은 논리로 샀냐 이거예요. 예, 미국 가게 주식 보유 잔고를 보면 미국 가게가 직접 주식을 산 걸 보면 전체 그 미국 그 주식의 한 45% 정도가 미국 가게가 직접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어떻게 된 2010년 이제 QE2를 하기 전에는 보유량이 한 7조 달러 정도 됐습니다. 보유 금액으로 치면 7조 달러 했던 것이 쭉 늘어가지고 지금 13조 달러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보면, 보유 금액으로 보면은 미국 가게가 QE2를 하기 전에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많이 샀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주식을 많이, 금액으로 보면 2배 늘어났으니까. 샀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금액이 늘어난 건 주식을 사서 늘어났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현재 100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내가 이 100원짜리 주식을 한 주를 샀는데 이걸 만약에 두 주를 사면 200이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금액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0원, 한 주인데 이게 100원이에요, 지금. 근데 나는 그대로 그냥 주식을 안 사고 이 100원짜리가 2배로 뛰어서 200이 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금액은 200이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0원인데 이 주식을 내가 두 주를 사고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금액은 200으로 2배가 늘어났죠. 반면에 또 하나는 내가 주식을 한 주만 가지고 있고 안 샀는데 주가가 2배로 뛰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 금액은 200이다 이거예요. 이 경우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겠습니까? 앞에서 주가가 2배 뛰었죠. 주가가 2배 뛰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유한 금액을, 보유 수를 환산하려면은 이 보유 금액을 주가 상승만큼 이 주가 지수 상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유 수를 계산을 하는 게 이렇게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0년 QE2를 하기 전에는 이게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보유량이 늘었어요. 그러다가 QE2를 하고 난 직후에는 또 확 줄었어요. 조금 늘었다가 QE2를 한다고 할 때 늘었다가 다시 지금 확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가계 보유 주식 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등락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팔고 있죠. 줄고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사람만 움켜쥐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주식은 미국 가계에서 주식은 누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주식은. 일반 개인들이요? 미국도 엄청난 부자 많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 같은 거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주식 가지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는 돌아가셨지만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주식을 가졌습니까? 근데 지금은 스티브 잡스가 아니고 누가 그 애플의 그 지금 이제 CEO죠? 누구죠? 예, 팀 쿡이죠. 이 사람 주식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또 페이스북 주커버크입니까? 예, 저커버크인가 뭐 주커버크인가 주식 얼마나 많이 이런 사람들이 미국 가계 주식 보유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 다 빼면 실제로 일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택도 없어요. 이걸 자산 효과라고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설득력이 없죠. 설득력이 없죠. 그 다음에 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있지만 펀드도 있다 이거예요. 주식 펀드 있잖아요. ETF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개 주식 펀드들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 펀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펀드도 한번 봐보자. 뮤추얼 펀드 잔고를 보면 2010년에 4조 달러가 8조 달러 이것도 2배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주식 보유 잔고가 2배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펀드도 2배 늘어났어요. 똑같이 주가 상승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뮤추얼 펀드의 보유 가계 보유수를 보면 하나도 안 늘어났어요. 그저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가격이 2배로 튀어서 그냥 늘어난 것만 뿐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효과가 있으려면 양적 확대책을 해? 제로금리를 계속해? 그러면 내가 미리서 사둬야지. 그래서 주식을 많이 사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그 시세 차익을 내서 그걸로서 소비를 늘리고 뭐 팔든 안 팔든 자기 재산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테니까 뭐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막 이렇게 해서 경기가 살아날 건데 그게 아니라라는 거죠. 지금 이걸 보면 명확하죠. 명백하죠. 그러니까 자산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건 설득력이 없다 이겁니다. 설득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이 오히려 확대됐다라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냥 가격이 2배로 튀어서 자기 재산이 2배로 튀었다라고 볼 수 있죠. 채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저커버크라든지 뭐 팀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게 전체의 한 5% 10%도 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식의 그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 일반 가게는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다음에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제로금리나 양적 확대책이 결국에는 부자를 더 2배로 부자로 만들어주고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배로 부자로 만들어주고 없는 사람은 그냥 계속 빈털털들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없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내가 싼 이자로 빌린다고 그래서 신용이 안 되면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1%나 이렇게 막 떨어지면 누가 최대 수혜자입니까? 이런 제로금리나 양적 확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누굽니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의 경우에는 누가 수혜자입니까? 미국 연방정부죠. 어마어마하게 국채를 발행했잖아요. 8조 달러가 넘는 국채를 발행했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수혜자죠. 그러니까 양적 확대책이나 제로금리 정책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이렇게 연방정부의 채무 부담을 떠받쳐주기 위해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가계 자산 효과로 인해서 가계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기를 살렸다라는 것은 거의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일본의 경우는 어떠냐 이겁니다.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는 언제부터 했죠? 2012년 말부터 했죠. 그래서 이렇게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면서부터 토픽스가 한 800이던 것이 한 1600으로 해서 2배가량 올랐다 이겁니다. 예, 아주 단기간에 그냥 폭등을 했죠. 예. 일본 가계 채권을 보면 똑같이 보유 잔고를 보면은 아베노믹스를 하기 전까지는 채권 보유 잔고가 40조 엔을 넘어 유지를 했어요. 근데 아베노믹스를 거론하기 물론 2011년부터 줄어들고 있지만 특히 아베노믹스를 거론한 후부터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10년부터 이제 채권 매각이 있는 건 그러니까 요컨대 일본 가계가 채권을 이렇게 매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국채를 매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본은행이 제로금리하고 양적 확대적 아베노믹스를 이렇게 의해서 무제한에
무제한이니까 이제 연간 80조 엔 정도로 이렇게 엔을 이렇게 찍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 전에는 이제 60조 엔 정도, 60조, 70조, 지금은 70조, 80조 매년 1년에 이렇게 찍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60조, 70조, 80조면은 1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하기 좋게 그냥 지금 이제 120엔이긴 하지만 그냥 100엔으로 하면은 7천억 달러, 8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1년에 7천억 달러, 8천억 달러인데 120엔으로 하더라도 5, 6천억 달러에 달하죠. 5, 6천억 달러면은 연간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1년에 그러니까 월 평균 500억에서 600억 달러를 계속 찍어낸다라는 거예요. FRB가 제일로 많이 쓸 때가 월 850억 달러였는데, 근데 미국 경제가 일본 경제의 3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엔화를 찍어내서 공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그래서 주가를 띄우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주가라든지 부동산 가격을 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채권, 일본 가계는 채권을 팔고 있어요. 벌써 2010년부터 팔고 있는, 아베노믹스 전부터 팔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일본 채권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차피 일본 채권 금리 보유해봐야 이자 거의 뭐 0.5%도 안 되는 거 보유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은행 보통 예금으로 넣어놓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줄어든 거죠. 채권 보유가 이렇게 확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이게 자산 효과가 날 리가 있겠습니까? 가계에. 주식도 마찬가지로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토픽스가 이렇게 일본 가계 주식 보유 잔고가 60조 엔에서 100조 엔으로 툭 튀었다 이거. 60조에서 100조엔으로. 주가 상승, 이 토픽스 주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가계 보유 주식 수를 계산해내면 오히려 아베노믹스를 시작하면서부터 일본 가계들이 보유 주식을 팔고 있다. 주식을 내다 팔고 있어요. 오히려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뛸 때까지 계속 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부자 됐다 해가지고 소비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주식을 더 팔고 있습니다. 주식을 파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도 팔아서 좀 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오른 거 거품이 올랐는데 이게 거품이 심해서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빨리 내가 한번 좀 이렇게 시세 차익을 실현해 두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팔아버리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어쨌든 간에 그 일본 가계가 주식을 뭐 이렇게 더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더 줄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투신 보유 잔고 역시 늘었지만은 그러니까 주식 펀드 보유 수는 줄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이렇게 자산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합니까? 발생할 리가 없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주가가 뜨고 채권 가격이 뜬다 한들 일본 가계는 그걸 다 팔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것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렇게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 주식 가치가 올랐으니까 내가 부자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식 가지고 있고, 뭐 채권 가지고 있고, 뭐 부동산 가지고 있고, 뭐 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부유층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더 부유해지는 거죠. 일본의 대다수 일반 가게들은 그럴 형편이 못 되고, 주식이나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과거에 쓰라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또 위험하다고 일본 사람은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잘 안 하죠. 그래서 하여튼 일반 가계의 자산 효과는 거의 지금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보면 아베노믹스가 거의 마카파식의 어떤 그런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 FRB 같은 경우는 일단 양적 확대증이 일단 끝났고 이제 금리 올린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도박을 이제 끝내는 단계잖아요. 도박을. 근데 일본 안의 경우는 아베노믹스는 지금 그냥 마카파식으로 지금 도박판을 더 막 키우려고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좀 그런 점에서 이렇게 상당히 조금 이렇게 문제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가계하고 일본 가계의 현금이나 예금 보유액을 보면은
미국 가계의 경우에는 QE2 양적 확대책을 시작할 때부터 현금 보유액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금을 줄이고 이 현금을 이렇게 예금을 찾아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주택을 사야 되는데 오히려 현금 보유액을 막 늘리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예, 불안하다 이거죠. 불안하다 이거죠. 언제 내가 그나마 몇 푼 가지고 있는 거 주식 사가지고 있다가는 저거 만약에 거품이 팡 꺼져버리면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데 불안하다 이거예요. 집값도 지금 불안하다 이거예요. 거품 막 이렇게 하니까 불안하다 이거예요. 현찰 보유를 늘린다라는 거죠. 일본 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베노믹스 하기 전에도 계속 현금 보유를 늘렸는데 아베노믹스를 한 때부터는 보유 늘리는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산 효과라는 게 그 일본은행이든 미국 FRB든 유럽 중앙은행이든 자산 효과라는 게 설득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소득 불평등만 더 확대시키고 있다 이거죠. 물론 이런 제로금리나 양적 확대책이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또 별도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그것도 거의 지금 효과가 이렇게 미미한 걸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왜 그런다고 그랬죠? 시평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그 의사결정 변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성이라고 그랬죠. 내 사업성이 정말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나 정말 돈이 될 만한 그런 사업안이 있으면은 금리가 뭐 5%든 몇 프로든 좋은 사업안이 있으면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사업안이 없으면은 아무리 금리를 0%로 내려준다고 해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기업가 정신, 혁신력, 새로운 어떤 투자안 이걸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아무리 돈을 때려박아주고 금리를 낮춰주고 해봐야 오히려 악성 투자안들만 투자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시키는 그래서 부실 위험만 키워요. 투자 수익률이 한 2%, 1%밖에 안 되는 것에 투자를 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조금만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면 이거 다 적자가 돼버려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실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잠재적인 부실 위험을 키우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거죠. 실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 어떻게 부실로 터지느냐. 만약에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 어떻게 부실로 터지느냐. 일본은행이든 FRB든 유럽 중앙은행이든 이렇게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거의 지금 이렇게 설득력 있게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문제가 이렇게 이런 그 양적 확대책이나 제로금리를 계속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나 뭐 중국 경제처럼 유럽 경제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더 커지면 미국 경제가 다시 꺾인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때 또 무슨 다시는 제로금리나 양적 확대를 한다고 해도 지금 이미 할 수 있는 걸 뭐든 다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없죠. 뭐 그런 거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경제의 어떤 체질을 바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 체질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다 그 정치 시스템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정치 개혁 없이는 정치권 물갈이 없이는 경제 구조 변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옛날 낡은 이념, 진보 찾고 보수 찾고 뭐 이렇게 친기업 반기업 찾고 하는 그런 낡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이나 그런 것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말하는 것처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정말로 경제적인 논리에 맞는 시장 경제에 합치되는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순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걸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은 경제 문제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8월 네 번째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